어둠 속 떨리는 손으로 낡은 앨범을 넘기는 소리. 당신은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속 두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두 장의 흑백 사진이 교차로 비친다. 놀랍도록 닮았지만 분명 다른 두 여인. 한 여자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고 다른 한 여자는 그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이 진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닫히는 다락방 문소리,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제가 이 끔찍한 진실을 발견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결혼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광기 어린 집착이 만들어낸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2023년 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 3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 이지은은 박서준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이었습니다. 31살의 평범한 회사원인 내가 대기업 부장이자 명문가의 외아들과 결혼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복받았다. 그런 남자 만나기 힘들어. 박서준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키 180의 단정한 외모,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심. 1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그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고 데이트 비용도 항상 자신이 냈으며 주말마다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완벽함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고 너무 순종적이었으며 너무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의해 정교하게 조각된 인형처럼. 결혼식 날 시어머니 박정희 여사를 처음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하신 60대 중반의 여인.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준이 잘 부탁해요, 며느리. 저 아이는 정말 소중한 아이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때 느꼈던 그 손의 악력. 너무 세게 쥐어서 손등이 하얗게 질렸던 기억. 그리고 그녀의 눈빛.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쩍이던 그 무언가. 신혼여행은 짧았습니다.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 서준은 여행 내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최소 5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호텔 도착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김이모님이랑 같이 드세요. 어머니, 내일 몇 시 비행기로 돌아가면 될까요? 신혼여행 셋째 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준아, 자니? 어머니가 잠이 안 와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서준은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3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나는 홀로 침대에 누워 신혼여행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서울로 돌아온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시어머니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아파트였습니다. 서준이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바로 달려가야 한다며 고집한 위치였습니다. 나는 강북의 넓은 아파트를 제안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는 나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해. 결혼 일주일 차 시어머니가 처음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오셨습니다. 서준이 미리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어머, 며느리. 집이 왜 이래? 먼지가 쌓였네. 막 청소를 끝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얀 장갑을 끼고 가구 모서리를 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서준이는 깔끔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예고 없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6시에 오기도 했고 밤 10시에 오기도 했습니다. 항상 흰 장갑을 끼고 집 구석구석을 검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화장실 타일의 물때를 손가락으로 긁어내며 침실 서랍까지 열어보았습니다. 며느리, 우리 서준이 속옷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어? 이건 삶아야 하는 거고 이건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하는 건데. 결혼 2주일 차 저녁 식사 자리.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10가지가 넘는 반찬. 며느리는 요리를 배운 적이 있나요? 네, 어머니.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거? 기본이 뭔데요? 우리 서준이는 고급 식재료로 만든 정통 한식을 먹고 자랐어요.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안 되는 아이거든요. 실은 서준이 연애 시절 내가 끓여준 라면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서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주일 차 시어머니가 대형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준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었습니다. 앨범, 옷, 장난감, 심지어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까지. 이건 거실 선반에 두고 이건 서재에, 이 액자는 침실에 걸어야 해요. 우리 서준이의 역사니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혼집인데 조금.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당신은 우리 가문에 시집 온 거예요. 당신 취향대로 꾸미는 집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날 밤 나는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서준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래. 적응하면 돼. 결혼 한 달 차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는 박서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박정희 여사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우리 서준이에게는 정말 좋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아, 수연이었지. 정말 완벽한 여자였는데. 수연?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의 중심에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될 다락방의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은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청소를 하다가, 심지어 서준이 없는 자리에서까지. 마치 주문처럼, 저주처럼. 수연이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운동을 했어요. 며느리는 9시까지 자더라고요. 수연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옷도 직접 수선했는데 며느리는 단추도 못 따나 봐요. 수연이는 우리 서준이를 정말 아꼈거든요. 그 눈빛을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 여자친구려니 생각했습니다.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남자라면 누구나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수연이라는 이름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듣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귀를 막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옛날 얘기는 그만하세요. 서준이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는 유일한 순간이 바로 수연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혼 2달째 나는 용기를 내어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수연이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자꾸. 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포에 가까운 그 이름 다시는 꺼내지 마. 제발. 하지만 지은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결혼 후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내가 부탁할게. 그 이름은 그냥 잊어줘. 그날 밤 서준은 처음으로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나는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연,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며느리, 이거 우리 서준이 좋아하는 옷이에요. 사이즈 맞춰서 샀으니까 입혀요. 가방 안에는 남성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재질의 셔츠와 바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스타일이 너무 낡았습니다. 90년대 스타일이랄까요? 어머니, 이건 좀. 수연이가 우리 서준이한테 입히고 싶어 하던 스타일이에요. 이게 제일 잘 어울려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도대체 누구예요? 왜 자꾸 그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화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며느리, 당신은 절대 수연이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그저 대체품일 뿐이니까.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대체품으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일까요? 수연이는 완벽했어요. 우아했고 지적이었고 무엇보다 우리 서준이를 진정으로 이해했죠. 당신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다 해줬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제가. 당신이 뭔데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출신에 특별한 재능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는 당신이 우리 서준이는 당신보다 훨씬 나은 여자와 함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가방을 두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준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장, 캐주얼, 운동복,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예감. 하지만 나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스카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여성용 실크 스카프, 연한 핑크색의 꽃무늬,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수 냄새. 스카프 아래에는 작은 메모 한 장. 서준아, 아프지 마.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마이너스 사랑하는 엄마가. 엄마. 하지만 서준의 어머니는 박정희 여사 아닌가요? 이 메모는 무엇입니까? 다음 날 새벽 나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이 출장을 간 틈을 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집에 다락방이 있다는 것을. 좁은 계단 끝, 낡은 나무 문 하나, 문 틈새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수연아, 오늘도 찾아왔어. 언니가. 내가 보고 싶어서.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락방은 마치 신전 같았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사진. 아니, 시어머니와 놀랍도록 닮은 여자의 사진. 그 여자는 어린 서준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든 사진 속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언니가 약속을 지켰어. 서준이를 잘 키웠어. 내가 부탁한 대로 최고로 키웠어. 이제 곧 완벽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삐걱 계단이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 평생 잊을 수 없을 그 눈빛. 분노도 당황도 아닌 광기. 며느리,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시어머니가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여기는 수연이의 방이에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나는 계단을 굴러 내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오늘 일은 잊으세요. 만약 우리 서준이한테 말하면. 그녀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정신병자로 낙인 찍힌 채 나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손은 떨리고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연, 박정희 여사와 닮은 여자, 서준의 사진 속 여자, 엄마라고 서명한 메모.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가족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 비밀의 중심에 수연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락방 안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한 여자의 목숨이었고 한 아이의 정체성이었으며 30년간 지속된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락방에 그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수연의 얼굴, 박정희 여사와 너무나 닮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 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먼저 시청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했습니다. 박서준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모 마이너스 박정희, 부 마이너스 박재혁 사망. 생모가 박정희.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생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 그리고 출생병원 기록이 없다는 것. 나는 사설탐정을 고용할까 고민했지만 그럴 돈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시어머니는 집을 나섭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요일. 흰색 코트를 입고 큰 가방을 들고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곳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평화요양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했고 어딘가에서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 박정희 여사를 아는 사람인데요. 방금 누구를 면회하고 가셨나요?
간호사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가족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305호 박수연 님이요. 그런데 거의 20년째 식물인간 상태세요. 면회 오시는 분도 박정희 여사님밖에. 박수연.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나는 20만 원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만요. 305호. 문을 열자 희미한 병실 냄새와 함께 의료기기의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정희 여사였습니다. 아니, 박정희 여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낡은 액자 하나. 젊은 시절의 박수연이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서준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파일 하나. 박수연 환자 기록. 1995년 3월 2번. 진단명 뇌종양 말기. 혼수 상태. 보호자 박정희 언니. 특이사항 환자는 입원 당시 생후 6개월 된 아들 박서준을 보호자에게 위탁함. 환자의 마지막 의식 기록 1995년 3월 15일. 언니, 제발 부탁이에요. 서준이를 잘 키워주세요. 제가 없어도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제 아들이라는 걸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언니 아들로 키워주세요. 불쌍한 아이가 되지 않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자신의 아이를 언니에게 맡기며 한 절박한 부탁. 하지만 그 아래 기록은 섬뜩했습니다. 보호자 박정희의 진술 1995년 3월 20일. 수연이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준이는 이제 제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수연이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질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밑에 손으로 휘갈겨 쓴 메모. 서준이는 내 거야. 수연이 내가 낳았지만 내가 키우니까 내 아들이야. 넌 그냥 영원히 여기 누워 있어. 그게 내 역할이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파일을 놓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서준은 박정희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수연의 아들이었습니다. 뇌종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친어머니를 둔 불쌍한 아이. 하지만 박정희는 그 아이를 구원한 게 아니라 소유했습니다. 동생의 아이를 마치 자신이 낳은 것처럼 키웠습니다. 모든 기록을 조작하고 모든 과거를 지우고 30년 동안. 그날 밤 서준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20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는 것을 알까요? 아니면 정말로 박정희가 친어머니라고 믿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봐? 서준이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당신 어머니, 진짜 어머니 맞아?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기괴하게. 그걸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 지은아. 서준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아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안 돼. 알았어? 하지만
나도 몰라. 그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모르라고. 알고 싶지도 않아. 나도 몰라. 그 말은 즉 의심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진실을 감지하고 있지만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다는 뜻. 서준아.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서준이 비웃었습니다. 제대로가 뭔데? 진실을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야. 그게 끝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더 파고들지 마. 나도 무너질 것 같아. 다음 날 나는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락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핀셋으로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다락방 안, 벽면의 사진들, 박수현과 어린 서준의 사진들. 나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벽 뒤편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박수현이 박정희에게 쓴 편지들. 1994년 12월 25일. 언니, 크리스마스예요. 서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너무 작고 따뜻한 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살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언니, 무섭습니다. 1995년 1월 10일. 언니, 제 부탁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죽으면 서준이를 키워주세요. 언니 아들로요. 이 아이가 엄마 없는 불쌍한 아이로 자라지 않게. 제발이요. 1995년 2월 14일. 언니, 오늘 서준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엄마를 보고 웃었어요. 이 미소를 보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언니, 이 아이 잘 부탁합니다. 사랑해요. 1995년 3월 1일. 언니, 오늘부터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서준이를 안아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일지 몰라요. 언니, 약속해 주세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워준다고. 그리고 제 존재는 완전히 지워주세요. 이 아이가 불쌍하지 않게. 마지막 편지. 1995년 3월 14일. 언니, 이제 의식이 희미해져요.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서준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저처럼 병약하고 무능한 엄마가 아니라 강하고 훌륭한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럼 저는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언니, 사랑하는 내 아들, 안녕.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의 마지막 소원. 자신의 아이를 부탁하는 간절한 편지. 하지만 그 편지들 사이에 다른 종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일기장 한 페이지. 1995년 3월 15일. 드디어 수연이가 의식을 잃었다. 이제 서준이는 완전히 내 아들이다.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나는 수연이처럼 약하지 않다. 나는 이 아이를 완벽하게 키울 것이다. 수연이가 절대 할 수 없었을 만큼 완벽하게.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오직 나만의. 1997년 7월 3일. 서준이가 오늘 엄마라고 불렀다. 완벽하다. 이 아이는 수연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수연이의 사진도 흔적도 모두 다락방에 숨겼다. 이제 이 세상에 수연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나만이 서준이의 엄마다. 2005년 11월 12일. 서준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며 가끔 물어본다. 엄마, 나 닮은 사진이 왜 없어요? 나는 대답한다. 화재로 다 잃어버렸단다. 거짓말이 너무 쉽다. 이 아이는 절대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2023년 6월 1일. 서준이가 결혼한다고 한다. 이지은이라는 평범한 여자와. 나는 화가 난다.
서준이는 더 나은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수연이 같은 여자를, 아니 수연이보다 나은 여자를.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결혼을 시켜주되 저 며느리는 절대 서준이를 완전히 가질 수 없게 할 것이다. 서준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착이었습니다. 동생의 아이를 빼앗아 30년 동안 소유물처럼 키운 한 여자의 광기. 그리고 그 광기는 지금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어요, 며느리?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경고했잖아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네요. 당신도 알아버렸으니까.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박수연 씨는 아직 살아계시고 서준이는. 조용히 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서준이는 내가 키웠어요. 내 피와 땀으로. 그러니까 내 아들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서준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너질 거예요.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예요. 그걸 원해요? 하지만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삶은,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서준이는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였어요. 수연이보다 훨씬 나은 엄마였어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어왔다는 것을. 며느리, 제안할게요.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잊으세요. 그럼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당신도 서준이도. 만약 거부하면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신병원에 가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망상에 시달리는 며느리로요. 서준이도 날 믿을 거예요. 당신보다는 30년을 함께한 엄마를.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박서준이 무너지든 내가 파멸하든 상관없다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요양원 침대에 누운 박수연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박정희의 광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다는 것을. 진실을 알고 난 뒤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박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뜬 채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을 구해줘. 제발. 나는 결심했습니다. 서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하지만 어떻게 한 남자에게 말합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진짜 어머니는 20년째 식물인간으로 요양원에 누워 계신다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박수연의 의료기록 사본을 구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간호사에게 100만 원을 주고 얻어냈습니다. 시청에서 박서준의 출생신고 정정기록을 찾았습니다. 1995년 생모가 박수연에서 박정희로 변경된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DNA 검사.
서준의 머리카락 몇 가닥과 박수연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사설 검사기관에 맡겼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새벽에도 밤에도. 며느리 잘 생각하고 있어요? 며느리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며느리 서준이를 사랑한다면. 협박과 회유가 번갈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은 부드럽게, 어느 날은 차갑게 나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서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요즘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어머니가 자꾸 전화하셔. 내가 이상하다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정신과 상담. 시어머니의 수순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여보, 나는 정상이야. 어머니가 뭐? 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나를 키우신 분이야. 당신은 겨우 몇 달 알았는데 뭘 안다고 그래?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서준이 나를 밀쳤습니다. 나가. 그가 소리쳤습니다. 진정할 때까지 나가 있어. 나는 친구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DNA 검사 결과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피검사자 박서준과 박수연은 99.9% 확률로 모자관계입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폭로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준에게 직접 말하면 그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 것입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기로. 익명으로 한 방송사 탐사보도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 대기업 부장의 충격적인 출생 비밀, 30년간 숨겨진 진실, 식물인간 친어머니와 아들을 빼앗은 이모의 광기. 자극적인 제목이었지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3일 뒤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나는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증언자 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정희 씨는 동생 박수연 씨가 뇌종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그녀의 아들을 빼앗아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고. 그리고 30년 동안 동생은 요양원에 방치되었고 조카는 진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다고 합니다. 방송 예정일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서준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 집에 숨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전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구 집 초인종을. 누구세요? 문 밖에서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나야. 문 좀 열어줘.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준은 초췌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 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물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출생에 관한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였어? 제보한 거? 여보, 나는. 왜? 그가 울먹였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야.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진실? 서준이 비웃었습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행복했어. 그런데 왜 다 망가뜨리려고 해?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바로잡는 거야. 당신 친어머니는, 어머니는 한 분뿐이야. 서준이 소리쳤습니다. 날 키워주신 분, 30년 동안 내 곁에 계셨던 분,
그게 내 어머니야.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이 뭐가 중요해? 서준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부탁이야. 방송 취소시켜줘. 제발. 안 돼. 진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도 상관없어. 서준이 울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친구들이 등 돌리고 모든 게 무너져도 나는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게 옳은 것일까? 하지만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마지막 경고예요. 내일 아침까지 방송 취소하지 않으면 뭘 어쩔 건데요? 박수연을 죽일 거예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요양원에 연락해뒀어요. 내일 아침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어차피 20년 동안 식물인간이었으니 이제 그만 편히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의사도 동의했고요. 그건 살인이에요. 안락사예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그리고 방송이 나가면 수연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며느리. 방송을 취소하거나 수연이를 살리거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전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지은아,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그럴까? 모르겠어. 하지만 가자. 서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요양원으로. 지금 당장. 우리는 한밤중에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05호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박수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하지만 인공호흡기가 없었습니다. 안 돼. 나는 간호사실로 뛰어갔습니다. 305호 환자, 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어요? 보호자 박정혜 씨가 요청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환자는 이미. 나는 다시 305호로 뛰어갔습니다. 서준이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진짜 엄마예요?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인공호흡기 다시. 늦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미 생명유지장치를 모두 제거했고 자연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수연의 숨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서준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전 몰랐어요. 엄마가 계신 줄도. 박수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박수연의 눈동자가 서준을 향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하지만 분명히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025년 1월 22일 오전 2시 47분. 박수연 사망. 서준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시신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빼앗겼던 모자관계가 마지막 3분 동안만 회복되었다가 영원히 끝났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묻기 위해 동생을 죽였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심전도의 평평한 선이 비친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정희와 나 그리고 진실을 둘러싼 마지막 대결이. 박수연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참석자는 단 3명. 박정희, 박서준, 그리고 나. 시어머니는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정말로 슬픈 것처럼. 수연아, 미안해. 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가짜라는 것을. 서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우리 셋은 시어머니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며느리? 시어머니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방송은 취소했나요? 아직이에요. 그럼 취소하세요. 수연이도 세상을 떠났는데 굳이 과거를 들춰낼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범죄자니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범죄자? 무슨 소리예요? 박수연 씨를 살해했어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서. 그건 안락사였어요. 합법적인. 합법? 환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나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협박한 거 다 녹음했어요. 수연을 죽이겠다고 한 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 감히.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나는 서류 묶음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30년 전 출생신고 조작 기록. 박수연의 친권을 불법으로 박탈한 기록. DNA 검사 결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서준이를 잘 키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나는 비웃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조카를 빼앗고 동생을 요양원에 방치하고 마지막엔 살해까지 한 게 최선이에요? 닥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수연이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어요. 병약하고 가난하고 혼자였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서준이는 고아원에 갔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판단해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수연이는 죽어가고 있었고 이 아이는 생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내가 구한 거예요. 구한 게 아니라 소유한 거죠.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서준을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서준이 일어나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서준아.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나를 믿지? 엄마가 널 사랑한다는 거?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시어머니가 그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대답해. 엄마를 믿는다고. 어머니. 서준이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뭘 믿어야 할지.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을 키웠는데, 30년 동안 내 모든 걸 바쳤는데, 그런데 모르겠다고?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도 말 안 하시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지켜만 보셨잖아요. 그건.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너를 위해서였어. 저를 위해서? 서준이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 아니면 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제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도, 제 정체성도, 제 기억도 전부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였죠. 아니야, 서준아. 그건 어머니.
서준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죽은 제 진짜 엄마가 생각날 것 같아요. 어머니 때문에 한 번도 못 만났던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준아. 엄마를 버리면 안 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제가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그날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 진행하세요. 모든 증거 드릴게요. 일주일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대기업 부장 박서준 씨의 진짜 어머니는 따로 있었습니다. 뇌종양으로 20년간 식물인간 상태였던 친모 박수연 씨, 그리고 조카를 친아들로 키운 이모 박정일 씨의 집착. 방송이 나간 뒤 세상이 들끓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인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서준은 회사에서 사직했습니다. 나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우리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남편 역할을 해? 우리는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시어머니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교사는 입증되지 않았고 단지 불법 출생신고 조작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했습니다. 친구들이 떠났고 이웃들이 수군거렸고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만난 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이지은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네, 나는 미쳤던 거예요. 수연이의 아이를 빼앗는 순간부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아이를 구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가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집착했죠. 서준이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시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서준이한테 쓴 편지예요. 병원에서 의식 잃기 직전에 쓴. 30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준이한테 전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 고집센 이모가 내 인생을 망쳐서 미안하다고. 며칠 뒤 나는 서준을 만났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만나는 자리. 이거. 나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아니, 박정희 씨가 전해달라고.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서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생후 6개월밖에 함께 못 있었지만 그 6개월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내가 처음 웃었을 때, 처음 내 손을 잡았을 때, 엄마 품에서 잠들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어. 엄마는 이모한테 너를 부탁했어. 왜냐하면 이모는 강하고 능력 있고 너를 행복하게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서준아, 기억해줘.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소유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어디서 자랐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내가 느끼지 못해도
엄마는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사랑해, 내 아들. 행복해라. 엄마가. 서준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처음 받는 친어머니의 편지. 30년 만에. 지은아. 그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 진실을 밝혀줘서. 처음엔 원망했어. 왜 내 인생을 망가뜨리냐고. 하지만 이제 알겠어. 당신이 옳았다는 거. 서준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진짜 내 인생을. 거짓말 위가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진. 잘 될 거예요.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날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한때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으로